예, 안녕하세요. 수출입은행 김영준입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부산해양금융종합센터에 저희 수출입은행 해양금융단장으로 간 이후에 우리 해운업과 조선업이 굉장히 업황이 호전되면서 좋은 실적들을 만들어 갔고 그 덕분에 제가 승진도 한 것 같습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께 사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양금융종합센터와 저희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해양금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금융종합센터 개요입니다.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금융공사의 해양금융협력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해양 비즈니스에 대한 포괄적인 해양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립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달에 금융위가 우리 해양센터 설립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9월 달에 부산 BIFC에 해양금융종합센터가 내려가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11월 달에 공식 개소하였고요. 지금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세계 기관이 2년마다 돌아가면서 간사 기관을 맡고 있습니다. 개소식 때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금융위원장님, 그다음에 기재부, 해수부, 산업부,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의원님들하고 우리 유관 학계, 그다음에 유관기관의 대표들이 오셔서 이제 저희가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저희 조직은 말씀드린 대로 무역보험공사, 저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세 개 기관에서 총 4개 부서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저희 수출입은행에서 간사기관 역할을 맡고 있고 작년 10월부터 제가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금융종합센터 밑에 사업성 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성 정보센터는 저희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금융인들만으로 사업성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업계 전문가나 그다음에 로펌, 그다음에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고 어떤 요 프로젝트에 요 거래에 어떤 사업성이 있는지, 제작 가능성이 있는지,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행될 것인지 그런 판단하는데 저희가 금융을 지원하는데 판단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사업성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에 왜 설립되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과 부산이 우리나라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에 부산이 지정이 되었고 부산은 해양금융과 파생상품 특화 중심지로 아마 발전을 모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BIFC 부산국제금융센터 1, 2단계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 부산금융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선 공약으로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선박금융공사가 설립될 경우에 WTO의 보조금 이슈에 바로 노출될 걸로 우려되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2013년 8월 달에 정부에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선박금융공사 설립 대신에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방향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14년 9월 달에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설립되었고 또 우리 해운업의 후순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양보증보험이 그해 12월에 설립이 되었었습니다. 아울러 2017년 1월 달에 우리 한진해운 파산 과정을 겪으면서 주로 국적선사인 현대상선, 당시 현대상선의 어떤 자본 확충과 그다음에 선박을 구매해주기 위해서 그걸 주업으로 이제 주목적으로 한국선박해양이 설립이 되었고요. 우리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18년 7월 달에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되면서 해양보증보험, 선박해양 그리고 해운거래정보센터가 같이 해양진흥공사로 통합되었습니다. 우리 모임에 나오시는 우리 최재홍 선배님하고 우리
조규열 선배님께서 해양보증보험의 사장님을 역임하셨고, 우리 또 조규열 부행장님, 그다음에 그리고 산업은행에 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무보의 강병태 사장님 다 이제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센터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역할은 말씀드린 대로 해양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분야는 조선, 해양플랜트, 해운, 항만, 조선기자재 등이 되겠습니다. 모든 가능한 금융 상품 툴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세 개 기관이 각각의 상품을 합쳐서 어떤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상담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된 이후로 금년 5월까지 한 90조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은 사실은 조선 부분에 좀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가 우리 국내 해운하고 그다음에 조선 지원을 위한 해외 선사들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상생 발전이나 뭐 부산금융 중심지 육성 지원 이런 부분들은 부대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우리 부산이 굉장히 선박 금융의 어떤 세미나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우리 부산시나 해양대나 금융감독원이나 또 여러 기관에서 사실은 부산에서 해양 세미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해진공에서도 많이 세미나를 하고요. 저희 해양센터에도 대표적인 우리 세계 선박금융 전문지인 머린머니하고 1년에 한 번씩 머린머니 세미나를 부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센터가 중점을 둔 부분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조선해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을 큰 타켓으로 해서 조선 수주산업인 조선산업의 시장 회복, 조선사의 수주 목표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가 해운 재건 목표에 따른 해운사 경쟁력 제고 뒷받침, 이 부분을 가장 큰 우리 사업 목표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해운금융이 대표적으로 해운산업의 리스크를 좀 크게 봐서 상업은행들의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주로 이제 국책기관들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렇게 바람직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 차원에서는 국내외 상업은행과 공동 지원을 좀 확대해서 파이도 키우고 국내 은행들이 상업은행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내 상업은행들인데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협조용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리스크를 이렇게 크게 부담하기 어려운 기관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상업은행들을 위해서 채무 보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조선과 해운에 지금 큰 이슈가 되어 있는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서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사를 지원하더라도 최대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우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 해운사의 친환경 선박 구매, 신조 이런 부분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기관, 세계 구성기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빈 사장님께서 사실 저희 이전에 김영빈 행장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저희 은행은 이기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수출 지원을 위해서 생겼고요. 1976년에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최초로 수출입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대부분의 사실 선진국에는 국가기관으로 다 설립이 되어 있고요. 개도국도 요즘은 많이 설립이 되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설립된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입과 해외 투자, 자원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엑스포트 크레딧 에이전시, 그래서 공적 수출 신용 기관입니다. 이 전통적인 어떤 수출 거래 지원 외에 저희 은행은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어려웠을 때 선진국에서 차관을 받아가지고 우리 경제를 부흥을 했듯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차관 공유국이 되어서 좀 저개발국 앞으로 주로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우리 중남미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차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을 수탁을 받아서 우리 이렇게 올림픽 단일팀이나
그다음에 개성공단,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남북 관계가 좀 긴장 관계가 좀 심해져서 큰 지금 일단은 그 자금 흐름은 최근에는 좀 뜸해진 상황입니다. 저희 은행이 이제 ECA로서 설립이 될 때 사실 처음에 주로 지원 분야가 선박, 조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소, 대형 조선사들이 대부분 1974년, 75년, 76년 이때 생겼고 저희가 우리나라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 그 당시에 조선업 지원을 큰 미션으로 이제 저희 은행이 생겼습니다. 다음 산업은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의 사실 맏형이고요. 우리 경제가 아주 피폐했을 때 전쟁 이후에 장기 설비자금 지원을 개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사실 역사를 같이 했고요. 또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구조조정은행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어떤 구조조정 역할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 우리 산업은행의 큰 어떤 정책 방향은 신성장 부문, 벤처 부문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강병태 부사장님께서 소속되셨던 수출보험공사입니다. 수출보험공사는 사실 수출입은행의 본부로 있다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수출 지원 역할이 커지면서 92년 7월 달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에 굉장히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좀 아웃데이트된 건데 19년 기준으로 이용 업체들이 뭐 한 2만 개사 정도로 육박하는 대부분의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보험공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해외 거래, 우리 조선소가 선박을 수출하면은 그 선박을 사가는 해외 선주에 대한 금융 지원은 주로 저희 수출입은행하고 우리 무역보험공사가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국내 해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은행하고 저희 은행이 수출입은행이 같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 사업입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간략하게 기업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은 작년에 우리나라가 조선 수주량 1위를 했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한 43%를 수주를 했고요.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실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한중일 수주량을 보면 요 파란색이 이제 한중일 합친 건데요. 2006년, 7년, 8년 이때 이제 수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선박 발주가 늘어났고 한중일 수주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서 조선 시장이 딱 꺾였다가 2014년, 15년 요때 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요때가 이제 유가가 100불 뭐 이렇게 100불 이상으로 가고 하던 시절, 200불까지 간다고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고연비 선박, F십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해양 플랜트, 드릴십이나 FPSO 이런 수요들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선박 발주가 좀 늘었습니다. 이렇게 피크를 찍으면서 이제 선박이 대규모 발주가 되고 수주가 되고 그다음에 건조가 이루어지면서 조선 분야에 이제 만성적인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16년을 최저점으로 해서 좀 회복이 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3분기까지 굉장히 어려웠고 4분기부터는 친환경 선박 위주로 환경 규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좀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의 거의 한 80%, 85%를 아마 한중일이 점유하고 있을 텐데요. 주로 우리나라가 점유한 수주 잔량으로 가지고 있는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량으로 가지고 있는 선박들을 보면은 LNG선이 많고요. 다음에 컨테이너선 중에 아마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입니다. 다음 LPG선들, 다음에 이제 탱커 중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VLCC 초대형 탱커들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벌크선이 많고요. 다음에 컨테이너선 중에서는 아마 저희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선박들일 겁니다. 탱커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여전히 이제 벌크선 비중이 크고 뭐 컨테이너선 비중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LNG선에서 뭐 작년에 이제 후동조선 중심으로 조금 이제 수주 잔고가 쌓이는 편입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조선업의 미래에 대해서 중국이나 뭐 이런 부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기술력이 있는 또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 조선소들이 확실히 아직도 앞서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지금 수주 잔량 기준으로 뭐 전 세계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 경제 성장으로 글로벌 발주가 증가하면서 조선업은 07년에 최고점을 이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시황이 침체되고 07년 최고점을 찍으면서 이때 조선 경기가 좋을 때 사실은 성동조선이나 SPP 뭐 우리 기존의 블록을 만들던 회사들이 전부 이제 신조선 선박을 만든 회사로 이때 바뀌었었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중형조선사의 구조조정이 시작이 됩니다. 13년, 14년에 F10 때문에 일시 호조가 있었고 14년도에 유가 우리 13, 14년에 이제 해양 플랜트 수주가 굉장히 늘었고 특히 드릴십 수주도 굉장히 늘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유가가 빠지면서 해양 플랜트 부실이 되면서 1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대우조선도 처음에 흑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15년에 이제 우리 정성립 대표가 오고 나서 다시 한번 봤더니 적자라고 이제 이때 적자란 걸 이제 고백하는 요 시기가 되겠습니다. 15년 7월부터 대우조선 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16년 4월 달에 정부에서 조선산업 구조 개편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대형 조선 3사는 시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한 회사를 지금 당장 어떻게 급작스럽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모든 조선 3사들이 다 설비 오버 커퍼시티 그러니까 공급 능력이 과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정하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좀 갖추면서 향후 시장이 개선되면은 빅3를 빅2 체제로 가져간다는 그런 큰 그림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중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09년부터 10여 년 정도 구조조정 지원을 해왔는데 본원적인 경쟁력 회복이 쉽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해서 어떤 선사별로 좀 특화된 선박으로 특화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뭐 선수금 환급 보증 이런 거는 지원을 하되 기본적으로 자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면은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는 원칙적인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이 속한 한국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각 경쟁 당국의 지금 기업 결합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6개국의 승인을 받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하고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승인이 이루어졌고 가장 중요한 이유의 승인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선업 최근 동향입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누적 발주량이 작년 한 해 동안의 발주량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작년 4분기 이후에 글로벌 물동량 증가, 환경 규제로 선박 교체 수요가 늘었고요. 컨테이너 선박 부족에 따라서 컨테이너 발주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주 점유율이 이제 한 44% 정도 되고요. 뭐 금액으로 봐도 이제 작년에 이미 1년 동안 수주한 것보다 월등히 늘어났습니다. 한국 수주 증가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나 LNG선, LPG선, 그다음에 이중연료, 환경 규제 때문에 그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LNG 연료 추진선의 어떤 트랙 레코드와 기술력을 갖추면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쟁 우위를 중심으로 수주가 굉장히 앞서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LNG선 같은 경우에는 세계 발주의 94%를 한국에 수주를 했습니다. LPG선 77%, 컨테이너선은 한 40%인데 사실 초대형 선박들은 우리나라가 많이 수주를 했습니다. 탱커도 VLCC 중심으로 우리나라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선사 일감이 작년까지 많이 부족하다가 작년 4분기, 올해 상반기 치우면서 이제 일감이 많이
좀 확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작년 4분기에 사실 일감 확보는 했지만 조금 그 성과가 충분히 이익이 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앞으로는 이제 이익이 나는 수주를 선별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일감을 확보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하더라도 그 수주한 물량이 실제 건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1년 후 정도부터 보통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주 증가분이 실제로 조선사의 재무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한 2022년, 23년부터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가피하게 수주는 많이 늘었지만 조선사의 영업 실적은 뭐 지금 수주한 게 아니고 이제 과거 1년, 2년 전에 수주한 것들이 지금 매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원래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좀 조선사들이 좋지 않을 걸로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해운업입니다. 잘 아신 대로 한진해운 파산을 겪고 나서 2018년 4월 달에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지금 위상 회복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니까 선봉량 캐파시티 그 기준으로 세계 7위 정도의 해운 국가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외항 선사가 저희가 한 160개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개 선사 정도가 여전히 이제 사성 기준으로 3척 이하, 상대적으로 굉장히 영세한 선사들이 많기는 하지만 뭐 규모 면에서는 이제 많이 좀 영세하다 여전히. 아직 충분히 뭐 이게 선대가 이게 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HMM이 원래 1월 기준인데요. 원래 1월 기준으로 HMM이 이제 컨테이너 선사 중에 8위였습니다. 선봉량이. 근데 머스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아직 차이가 많은 수준이라서,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도 또 우리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HMM에 대해서는 선대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 발표한 해운산업 뭐 리더 국가 선포식에도 저희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으로 우리 HMM은 추가 선박을 이제 발주하는 우리 조선 이사하고 그때 또 추가 선박 계약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사를 제외한 벌크 선사를 봐도 이제 우리나라 펜오션이 글로벌 이야기는 14위 정도 하는 것 같고요. H라인이 한 35위, 6월달 기준이네요. 35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탱커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장금 계열의 이제 시노코 뭐 요 계열이 한 14위 정도. 여전히 우리가 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해운업도 만성적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선봉량 증가율이 늘 이제 물동량 증가율을 앞서왔고요.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운임도 하락세가 됐었고, 이 가운데 한진해운이 이제 아픔을 맞았습니다. 한진해운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을 2016년 10월에 했었고요. 선박 확보, 뭐 신조펀드가 이제 이때 만들어졌고, 한국선박해양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선박해양이 만들어져서 바로 이제 현대상선의 용부채 투자, 자본 확충을 해줬고, 현대상선이 가지고 있는 선박을 BBC 방식으로 우리 한국선박해양이 사줬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화물 적치율 제고라든가 이런 조치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18년 4월 달에 가서 보다 확대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마련이 됐고요. 뭐 이런 노력들, 특히 이제 중요한 해진공 설립이 이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해양보증, 선박해양 해운거래정보센터, 다음에 정부에서 해수부에서 운영하던 해운보조금을 확대 개편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해운업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이 생겼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우리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 전략이 이제 신항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요 신조 프로그램을 15억 불을 정책금융기관들이 또 추가로 이제 우리 해운선사들의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다음에 그게 이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30억 불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해수부의 각종 친환경 전환 가속화, 다음에 해진공의 자본 확충,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이 발표가 되고 지금 세부 실행 방안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해운업은 잘 아시는 대로 이게 굉장히 작년에 사실 우려를 했는데
작년 1분기가 지나고 저희가 우려한 것보다 훨씬 상황이 좋다는 걸 뭐 이제 시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풀린 돈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그 감소된 여행, 레저 활동 불가에 따라서 보복 소비가 굉장히 늘었고요. 미국에서 어떤 가구들을 주택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구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 그다음에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중국에서 엄청난 가구들이 미국으로 가고, 뭐 가전제품도 중국과 우리 한국에서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주 노선의 운임이 급등을 했고, 선복이 부족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유럽과 동남아 부분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HMM 뭐 다 익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제 아주 파격적으로 그 사이에 누적 적자를 뭐 굉장히 해소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많이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게 비공식 기업이라서 사실 안 쓰는데, 고려나 장금이나 남성이 다 컨테이너 선사들인데 다들 1분기, 다음에 올 상반기 수익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익률은. 요거 그래프로 한번 봤는데요. 요게 CCFI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하고 우리 컨테이너 글로벌 탑10 탑10 컨테이너 선사들 영업 수익률 추이를 보니까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뭐 높은 것 같습니다. 또 요 운임 지수뿐만 아니고 HRC와 요 용선지수인데, 요 용선지수 요 뒤에 좀 가려진데 지금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게, 사실은 요 2012년경에도 우리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었고,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이익률이 굉장히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금방 꺾어졌습니다. 그걸 요 용선 지수로 보니까, 사실 용선 지수가 조금 오르다가 2012년에 용선 지수가 굉장히 떨어질 때였거든요. 이걸로 비추어 봤을 때 이때는 선봉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정말로 글로벌 선사들이 좀 담합에 의해서 가격을 운임을 올렸고, 그게 화주들인데 먹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게 크게 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보면은 이제 운임 지수가 오르고 뭐 선사들 그 실적도 좋아지는데 용선 지수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에 배가 없다는 거고요. 공급 부족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2012년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요즘 우리 해운 고객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더 이렇게 영업을 확장하려고 배를 구하는데, 과거 같으면 뭐 몇 개월, 1년 이렇게 용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선주들이 배를 빌려주는 쪽에서 3년 밑으로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선료가 높은데 이 기간을 길게 해서 좀 가져오든지, 아니면 중고선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중고선을 사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배가 없는 회사들보다는 자기 배가 있는, 이제 자기 사선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선사들 용선 비중 사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아마 좀 실적이 차별화될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지원 제도 및 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금융은 잘 아시는 대로 선박의 건조 매입 운용을 위해 금융기관이, 저희는 주로 은행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 해운사나 조선사에 제공하는 금융을 말하는데요. 국내 조선사에 대해서도 제공하는 조선사 금융이 있고, 다음에 국내외 선주에게 지원하는 선박 구매 자금이 있겠습니다. 조선업 공정 단계별로 크게 뭐 건조계약 체결하고 착공 탑재선 해서 인도까지 보통 이게 뭐 한 2년, 계약에서 한 2년에서 2년 넘게 걸리기도 하죠. 요 사이에 이제 건조계약 체결부터 선박 인도될 때까지 조선사에 저희가 선수금 환급 보증이나 제작 자금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통상은 그 이후에 내지는 이제 그 전에도 나가는데, 어떤 우리 국내외 선사에 배를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직접 대출이나 아니면 저희가 보증을 통해서 상업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회사 저희 대출 시장이 아니고 회사채 채권을 조달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증을 하고 투자자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우리 선주가 있고 통상 해외 SPC를 설립해서 선박을 발주를 합니다.
선주는 화주하고 뭐 화물 운송 계약이나 용선주를 가지고 있고 이제 조선사하고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할 거고, 자, 은행이 선주에 대해서는 선박금융을 제공을 할 거고, 또 은행이 조선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선수금 환급 보증이나 제작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내 선박금융 주요 참여자를 이게 표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어디 발표된 건 없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혹시 뭐 달리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사 금융으로 알지는 지금 저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시중은행이 한 조선사 알지 90%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외국계 보험사나 금융기관이 한 1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자금이라는 이름으로는 저희가 조선사의 수출입은행에서 지원을 하고 또 산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는 일반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주금융, 국내 해운사 선주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또 저희하고 요즘 캠코가 시작을 했고 또 해진공도 우리 HMM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선순위금융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좋은 국내 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계 은행들 지원도 있습니다.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해진공이 가장 뭐 전담해서 사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가 이제 신조펀드라는 이름으로 후순위를 같이 해진공과 이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주에 대해서는 수은사는 외국계 기관이 지원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수은사는 수은하고 무보가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산업은행이 조금 하고 있고 시중은행도 이제 저희 보증하에 좀 오거나 아니면 이제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보증 없이 공동으로 같이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사 금융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설립된 이후로 해양센터에서 뭐 한 90조 정도 지원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년에 한 10조 정도 지원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사실은 조선사에 대한 지원이고 이제 이 부분이 해운업계에서 보실 때는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느끼시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선박은 이제 수주를 하면은 배 한 척이 보통 LNG선이 예를 들어서 2억 불, 2천억을 하니까 선박이 인도되기 전에는 보통 한 40%, 성가의 40%만 선주가 돈을 줍니다. 그럼 조선소는 40%를 받아가지고 100이 되는 100의 가치를 가지는 선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선주 입장에서는 2억 불에 40%, 8천만 불을 배를 인도받기 전에 돈을 주는데 나중에 배가 인도 안 되면 이제 그 돈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보증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선수금 환급 보증입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은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선박 건조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계약서가 발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조 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주 지원을 위해서 뭐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를 짓는 데는 뭐 배기 돈이 필요한데 실제로 돈이 도는 거는 이제 주요 이벤트별로 뜨문뜨문 도기 때문에 요 자금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요 부분을 저희 수출입은행이 제작금융의 형태로 우리 조선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선수금 환급보증은 주로 이제 우리 성가가 건조 원가보다 높을 때 이익이 나는 선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장치산업, 조선업의 특성상 이게 시황이 일시적으로 안 좋을 경우에는 일감을 어느 정도 계속 가져가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일시적이라면은 조선소가 경쟁력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물량이 없을 일감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전략적 수주라고 해서 성과가 원가보다 조금 낮더라도 공원 이익이 나는 선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뭐 조선사가 수주를 하는 게 맞고 또 저희 금융기관에서도 RG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금융입니다. 선주금융 형태는 요 뭐 그림은 복잡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금융기관이 직접 우리 해운사에 대출을 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대신에 상업금융기관이 대출을 하고 저희 은행이나 무보가 이제 보험이나 보증을 제공하는 이런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우리 이게 지원하는 딜에 있어서는 해외 선주에 대한 금융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어떤 요 지원을 해외 선주를 하나를 지원하기보다는 필요한 돈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대출 형태로 한 33, 그다음에 저희가 보증을 해줘서 그 밑에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하게 하는 부분이 한 33, 나머지는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너희들이 직접 리스크를 떠라.
리스크를 떠안아라 해가지고 한 33, 이렇게 보통 선사 신용도가 좋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동해 우리 사장님께서 뭐 다들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선주금융의 특징, 뭐 이게 다 아시는 내용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주금융의 성격은 SF 파이낸스고 프로젝트 파이낸스고 뭐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다. 이거 선박금융 공부하신 분들은 뭐 다들 익히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개념 말씀드리면은 선박금융을 할 때 저희가 선박 자산을 담보로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LTV라는 개념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선박 자산의 일정 비율만큼 이제 대출이 일어나는데, 대출의 일정 비율, 대출이 100이면은 예를 들어서 선박 담보 가치는 한 110 정도, 120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성과가 확 빠져서 그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LTV 유지 의무를 유지하게 하고, 그다음에 선박 담보가 멸실되거나 할 거에 대비해서 선박 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선박은 선박 자산을 담보로 한 에셋 파이낸스다, 이런 성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 금융을 지원을 하면은 그거의 상한 지원은 이 선박을 운항한 캐시플로우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용선계약, 우량 선주와의 또 뭐 우량 화주와의 그 어떤 운송 계약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임이 들어왔을 때, 화물 운임이 들어왔을 때 이 캐시 워터폴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할 거냐, 뭐 운영 비용 먼저 빼고 상환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다음 차기의 어떤 원리금을 미리 어카운트에 특별 계정에 뭐 돈을 넣는다든가, 이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 성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선주 금융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까 선박금융이 이제 SPC를 설립하거나 자회사가 보통 선박을 발주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회사들이 보통은 지급 보증을 많이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도 유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모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건가, 뭐 차입금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건가, 뭐 이런 또 특별한 약정을 하게 되는 측면에서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성격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선박금융 시장입니다. 사실은 뭐 과거에 이제 유럽계 은행들이 다 시장을 많이 선박금융을 해왔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아시아, 우리 한국하고 뭐 일본은 전통적으로 강했고 중국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행이 이제 뭐 17년부터 이제 보면 한 15위, 뭐 1위, 8위 이런 수준으로 이제 쭉 클락슨에서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19년도에 이제 보니까 저희 은행 무보가 이제 우리 잔액 기준인데요. 선박금융 잔액 기준인데 저희 은행하고 무보가 이제 같이 뭐 8, 9위 정도 비슷한 수준의 이제 잔액을 유지하고 있고, 산업은행도 이제 국내 금융도 많았고 해외 딜에도 좀 참여하고 하면서 산업은행이 이제 많이 들어왔고, 해진공이 이제 국내 선박금융만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서 사실은요 글로벌 테이블에 이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캠코도 선박금융을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랑스러운 숫자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으로만 우리가 이게 채워진다는 게 조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상업금융이 확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주관적으로 뭐 생각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럼 국내 해운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기관들이 많은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일단 해운사 신용도가 좋은 데는 지금도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해운사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뭐 경쟁적으로 아주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또 신용도가 조금 이제 뭐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또 객관적으로 외국에서 보기에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 하면 이제 주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금융이 사실은 뭐 150개, 160개 선사들 중에 한 80% 이상이 대부분 상위 10개 선사에 이루어지는 걸 텐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빼고는 대부분은 정책금융기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기관별로는 사실은 이 일반적인 상업금융이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부분이 맞는데, 해운업이 이게 해운 경기 변동성이 좀 심하고 장기론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상업금융기관이 좀 활약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메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어떤 위험도, 중간 위험도를 이제 수은과 산의 상업성과 어떤 또 국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책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 태생적으로 산업은행은 이제 우리나라 계획조선이 시작된 뭐 70년대 이때부터 국내 해움사를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설립이 조선업 지원으로 설립이 시작이 됐다가 2000년에 우리나라 해운업이 조금 어려워서 산업은행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조금 보완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습니다. 해진공이 설립되면서 해진공이 굉장히 사실 라스트 리조트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해운업에 있어서 뭐 굉장히 큰 역할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보면 이제 지금 보면 뭐 A사인데 여기 사실 GS 에너지입니다. GS 에너지가 선박을 발주를 하니까 외국계 금융기관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외국계에게 다 줄 수는 없어서 GS하고 해서 저희 수은이 지금 같이 지원을 참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요 비사는 펜오션인데요. 리파이낸싱 하는데 뭐 외국계만으로 됐습니다. HMM 초대형 건조, HMM이 지금 굉장히 사실 좋아졌는데 요거 승인할 때만 해도 금융기관에서는 좀 걱정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산운수은 해진공 정책금융기관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HMM 신조의 선순위 40%고 한 부분에서는 우리 증권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선순위 비율이 40%였기 때문에 뭐 선박의 가치 대비 꼭 금융이 40%를 금융을 주는 사람들이 선박 100%에 대한 담보선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이해가 되고 있고 나머지 후순위나 중순위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해진공의 보증이나 정책금융의 보증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여기 우리 대표적인 또 우리나라 조선사, 해운사인데 중국으로 간 우리 탱커를 지금 리파이낸싱 하고 있는데 저희 은행하고 캠코가 여기 또 우리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 지금 리파이낸싱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요걸 봐도 이제 조금 뭐 이 회사에 따라서 똑같은 배가 있지만 결국은 선사의 어떤 뭐 신용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참여 금융기관이 좀 다르구나 이런 걸 실제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HMM 중순위 대출인데요. 지난번에 이동해 우리 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요거 방금 말씀드린 그 24,000TU 할 때 이때 국내외 시중은행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증권사들이 들어온 걸 알고 있습니다. 선순위 대출 들어왔고 그다음에 순산운이 중순위로 요 선순위보다가는 이제 후순위로 15% 들어갔고 요 후순위 펀드의 해진공이 30%, 그다음에 자담이 10% 들어왔고 해진공이 35% 들어왔는데요. 해진공의 역할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딜이 됐던 거래입니다. 그다음에 해진공의 역할과 수음산운이 딜을 받쳐주면서 국내 상업 증권사들이 선순위를 들어올 수 있었던 거래인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현대중공업에서 발주한 요 최근에 이제 인도가 되고 있죠. 인도가 많이 됐죠. 이미 됐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진공에서 선순위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요 거래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위험한 후순위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 그다음에 산은캐피탈 이렇게 해서 신조펀드라는 정책펀드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선주금융 아까 말씀드린 거 리파이낸싱인데요. 생각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굉장히 많은 척을 국내에 발주를 해서 선박금융을 받았다가 뭐 여러 사정으로 이제 중국으로 좀 갔다가 다시 이제 중국계 금리가 이때 근데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시 요즘 이제 시장이 좋아져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수은하고 캠코에서 자금 지원을 적극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박스 대란 이후에 사실 우리 해진공에서 리스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조규열 본부장께서 이제 1, 2, 3차 사업을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발주를 했고 그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 HMM에 이제 리스를 해준 형태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조금 이제 그 박스 금융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가 요번에 17,000 우리 현대중공업에 발주했던 그 16,000TU짜리 거기에 들어갈 컨테이너 박스 17,000개를 하는데 1억 불 정도 자금이 투입이 됐고 HMM에서 60% 자담 돈을 많이 벌었어요. 60% 자기 비용으로 이제 했고 나머지 40% 금융을 했는데 저희 은행에서 이제 선순위로 30% 3천만 불을 했고 멀티에셋에서 1,000만 불을 후순위를 모아서 같이 지원을 한 사례입니다. 요건은 저희가 지금 약간 다소의 논란이 있지만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담보 가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리 포럼에서도 조금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국내 로펌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비록 우리가 이제 담보를 건담보를 실행한 적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HMM의 어떤 지원, 자기 비용 지불이 굉장히 크고 한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은행하고 이제 멀티에셋에서 이거는 시장의 어떤 테스트를 위해서라도 국내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해진공에서 이게 컨테이너 박스 할 때는 국내 제도 법상의 미비상 때문에 사실 홍콩이나 아마 싱가포르나 외국의 SPC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은 저희가 국내 SPC를 만들고 이 건을 계기로 우리 법에 정해진 컨테이너 박스의 담보력을 한번 실험을 하고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 GS 에너지가 선박을 삼호중공업에 연초에 VLCC 세 척을 발주했습니다. 그 선박을 이제 지어지면은 HMM에서 이 선박을 운항하게 되고 이 선박은 HMM에서 GS 칼텍스하고 15년짜리 CVC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항을 하게 됩니다. 요건에 대해서 이제 GS 에너지의 신용도나 뭐 이런 거래 관계를 봐서 외국계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희 은행이 같이 들어가서 지금 같이 지금 론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일부 사실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우리 전통적인 선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리 그룹사 재벌 회사들이 이 해운으로 도는 부분에 물꼬를 뜨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조금 우려 섞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차피 우리 선사들이 지금 자사선도 가지고 있지만 뭐 대규모 용선을 해외에서 하는데 또 아울러 지금 해진공을 툴로 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금융으로 해서 한국형 선주 사업도 얘기를 하는데 국내 어떤 신인도 높은 또 민간이 선박을 발주해서 이런 모델을 한다면 이게 어떤 상생의 영역이 되지 않느냐. 아울러 이제 얘들이 이제 우리 GS가 뭐 해운업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이 금융 이게 아니고 다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선주 금융입니다. 저희 은행에서 해외 선주 금융을 할 때는 이게 뭐 저희 은행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공적 지원을 받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책금융기관이 그 조선사 수출 지원을 위해서 해외 선주에게 돈을 주는 해외 선주 금융을 지원할 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선수금융을 해서 일단 계약 금액의 성가에 뭐 계약 금액의 80%까지만 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출 기간도 최장 12년이라는 거. 금리도 OECD에서 정한 이게 고정금리인데요. CIR-C를 하고 고정금리하고 그다음에 미니멈 프리미엄 벤치마크 최소 신용 위험률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원리금 상환도 원금균 등으로 해야 된다는 거 등등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은 시장 금리가 원체 높았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 수출신용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나라 조선사를 위해서 막 낮은 조건으로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건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안 하지만 이제 민간 숙박 금융이 원체 발달해서 이 ECA 금융들이 크게 사실 이 금융 조건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ECA들은 큰 금액을 한꺼번에 쏠 수 있다는 자금 가용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좀 매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해운사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그레이 에리어인데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어느 정도 지원을 이게 이런 조건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내 해운사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려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OECD 선박 양의 조건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ECA 금융의 사실 금융 조건 면에서는 좀 경쟁력이 약화되고요. 이걸 저희가 글로벌 은행들, 상업금융기관들하고 협조용자를 구조화하면서 이 제약을 좀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은행 론, 캡심 저희 은행 론하고 커머셜 은행의 론을 같이 지원을 하되 아까 OECD 강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80%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했고요. 대출 기간이 12년이고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은행 ECA로는 그렇게 상환을 하고 다만 커머셜 부분은 상환을 안 하고 쭉 가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가져가서 선주들 자금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는 저희 은행이 대출하고 일부는 저희 은행이 보증을 해서
저희 보증부에 들어오는 상업은행들이 빨리, 저희는 12년 대출하지만 상업은행들은 6년 안에 대출을 끝나게 해서 좀 요런 금리 메리트를 주는, 사실 상업은행이 12년짜리 금융을 하자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단기로 5년, 뭐 6년 도는 건 금리가 굉장히 낮아지고요. 저희가 보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또 더 많이 낮아지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직접 대출을 하는 것보다가 손주에게 뭐 특별히 유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금융조건 면에서는 없지만은 손주들에 따라서는 ECA 금융뿐만 아니고 자기들 거래 상업금융기관들을 딜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요인이 굉장히 강한 손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손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개런티를 단기에, 저희 대출보다 단기에 제공하는 이런 기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의 발주를 좀 하고 싶은데 좀 금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머뭇거리는 애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저희가 금융 패키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수주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손주 금융 사례인데 이게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처음에 그림은 그냥 우리 해외 손주에 우리 손주사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돈을 지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선주 기관들, 선주사, 뭐 시스펜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시스펜, 조디악 뭐 이런 데서 이제 선박을 자기들 운항은 안 하고 선박만 확보해서 요 선박을 이제 실제로 뭐 우리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이런 데 이제 빌려주는 이런 회사들을 위한 금융도 있다. 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최근에 올 초에 지원한 건데 이게 조디악 계열의 포시라는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15,000TU 컨테이너선 내척 지원이고요. 작년 말에 승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선박이 저희가 금융을 제공을 했고 우리 국내 조선사에서 지어져 가지고 선박이 인도되면 요 선박은 일본의 ONE의 장기 용선 계약이 됩니다. 선박금융 담보는 뭐 모든 거래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요새 금융선주 이슈가 나서 제가 해외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KKR 대표적인 미국의 사모펀드인데요. 얘들도 보니까 2010년, 2004년에 2018년부터 선박금융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억 불 규모의 선박 자산을 지금 가지고 있고 주로 중고선 리파이낸스, 중고선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요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P모간, 요게 사실은 우리 조기열 부행장 본부장께서 저희 수출입은행의 부행장으로 계셨습니다. 제가 모시면서 일을 하는 기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부 과거에 이제 저희 은행 상담을 손주들만 오다가 갑자기 JP모간이 한번 오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뭔가 봤더니 이제 그때부터 벌써 금융손주 개념이 얘들은 있었더라고요. 2008년에 이제 해운 뭐 물류 이쪽 자회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선박에 대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손주가 되는 거죠. 요 KKR하고 JP모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JP모간은 전형적인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우리 금융선주 개념입니다. 신조선 위주로 뭐 다양한 선종의 신조선 위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기 용선 계약 베이스로 이제 주로 투자를 하고요. 대부분 성과의 20% 30%를 자기 비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금융을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은 보통 신조선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폐선 시까지 선박을 운영을 하고 해운사에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SF 플레이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제 정말로 선주로서의 어떤 그런 해운사의 그런 역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KKR은 중고선 설령 5년에서 15년 된 20년 된 중고선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설령 15년 이상 되는 것은 용선 계약이 있는 것만 제한적으로 하는 거고요. 대부분 투자 금액은 자기들이 조달한 자담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주로 SF 플레이 위주로 합니다. 3, 5년 하다가 이제 쫙 성과 좋을 때 매각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뭐 이것보다가 아직 지금 이제 이 논의에 머물러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은행의 선박금융에 해외 17개 나라의 41개 해운사, 선주사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해운사 지원은 한 30개 해운사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행 사장님께서 좀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 수출은행이 늘 이제 마음에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게 우리 해운업계에서 늘 이제
수출은행이 해외 선주 지원 많이 해서 국내 선주들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도 뭐 조선사 지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국내 선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7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조선사, 국내 선주가,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사에 수주한 거에 수원 지원 비중이 16%였는데요. 작년에 36%까지 저희가 올렸고요. 국내 해운사에 대한 지원은 한 1조 정도 했습니다. 근데 해외 선주가 보면은 우리 조선사에 사실 선박을 수주한 건 대부분 해외 선주들이 많죠.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1, 2, 3, 4, 5가 다 우리나라 뭐 글로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다 세계 1, 2, 3, 4, 5니까요.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사실 해외 선주가 그들에게 일감을 많이 주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수은의 금융은 비율은 사실 작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해외 선주 지원하는 게 국내 선주 지원한 것보다 많지만 비중으로 보면 저희가 국내 해운사 지원하려고 국내 해운사가 또 발주한 선박을 지원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내 선주가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거에 36%를 지원했는데 해외 선주 지원한 건 저희가 한 뭐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작죠. 비율로 보면 한 1% 정도밖에 6%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국내 선사 해외 선사 지원액이 16년에 이제 해외 선사 비중이 한 60%가 넘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우리 국내 선사가 한 45%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사실 또 이거는 저희가 노력도 있었지만은 이 큰 이유는 HMM에서 대량 발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원하고 싶어도 국내 해운사가 발주를 못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포션으로 본 외국 해운사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 이제 굳이 자꾸 이제 해외 선사를 지원해야 되냐? 저는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럼 국내 해운사,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는 해외 선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딱히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보면은 자 지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2,000 TEU 이상 컨테이너선 기준입니다. 기존에 인도 완료된 게 한국이 보면은 342척이 인도가 완료됐고요. 세계시장 점유율 75%였습니다. 중국이 12%였는데 중국은 자국 선주가 많았고 해외 선주 물량은 작았습니다. 15척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건조 중, 지금 이제 오더북 가지고 있는 건조 중인 거 보면은 한국의 비중이 54%로 떨어집니다. 해외 선주가 여전히 뭐 압도적으로 많기는 많죠. 근데 중국의 발주를 맡긴 해외 선주의 척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자꾸 이제 시장이 물론 우리가 기술은 아직 좀 앞서 있다고 하지만 얘들이 이제 또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시장을 자꾸 뺏어가고 있고 지금 LNG 선도 이제 카타르 LNG 선 나오지만 뭐 저희가 100여 척 한다고 했지만 후동조 선도 16척을 슬롯 계약을 작년에 어쨌든 했거든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조선소의 어떤 경쟁력을 좀 지키고 다른 산업이 좀 커질 때까지 좀 우리 산업들이 산업구조 재편이 크게 이루어질 때까지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어떤 조선업 지원과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외 선주를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고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저희의 제한된 재원이 가급적이면 자국 선주 우리 국내 해운사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거에 쓰일 수 있도록 조건도 좀 유리하게 뭐 대놓고 말씀 못 드리지만 조건도 좀 유리하게 하고 뭐 투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행장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예, 부행장님 딱 1시간을 딱 맞춰갖고 이렇게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발표였습니다.